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 장사가 안 된다는데 대체 어느 정도길래 그러는 걸까? 그런데 2026년 대한민국 자영업 현장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경기가 나빠서 손님이 줄어드는 것만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문제가 있습니다. 손님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아예 고객 자체가 사라지는 업종이 있고, 손님은 있는데도 돈을 벌 수 없는 업종이 있으며, 장사를 접고 싶어도 폐업 비용 때문에 문을 닫지 못하는 업종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장사가 안 되면 가격을 내리고 광고를 하고 메뉴를 바꾸면 다시 손님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소비 양극화, 온라인 소비 확대, 대형 프랜차이즈의 저가 공세, 높은 임대료와 인건비가 동시에 자영업자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대한민국에서 특히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12개 업종을 중심으로 자영업의 현실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일본이 먼저 경험했던 쇠퇴 업종의 사례를 통해 대한민국 자영업이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예식장 결혼하는 사람이 줄면 할인으로 해결할 수 없다. 첫 번째는 예식장입니다. 예식장 사업의 가장 무서운 점은 경기 불황이 아닙니다. 고객의 절대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예식장은 다른 업종과 달리 잠재 고객을 무한정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결혼할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저출생과 혼인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결혼 정년기에 들어서는 인구가 충분했기 때문에 예식장끼리 경쟁하면서도 시장 자체가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예식장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과거에는 주말마다 결혼식 차량이 몰리고 식장 앞에 하객들이 줄을 섰지만 이제는 일부 지역에서 주말에도 예식이 뜸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역별 양극화입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의 인기 예식장은 여전히 예약 경쟁이 있지만 지방에서는 빈 날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예식장은 가격을 낮추는 것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고객 자체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예식장 입장에서는 한번 문을 열면 인건비와 시설관리비, 냉난방비, 주차장 관리비 등 고정비가 계속 발생합니다. 결혼식이 한 건 줄어든다고 비용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식장 시장은 단순한 가격 경쟁보다 폐업 통합업종 전환이 더욱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부인과 분만실 병원은 있는데 아이를 낳을 곳이 없다. 두 번째는 산부인과입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산부인과라는 간판 자체가 아니라 분만실의 감소입니다. 병원이 존재한다고 해서 분만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분만은 24시간 의료진이 대기해야 하고 응급 상황에 대비해야 하며 수술실과 마취 인력까지 필요합니다. 출산 건수가 적어지면 병원 입장에서는 분만실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는 산부인과가 있어도 실제로 출산을 받을 수 없는 지역이 생기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결국 임산부가 출산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한 병원이 폐업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의 의료 인프라가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아이를 낳으려는 사람이 줄어들고 분만실이 줄어들고 분만실이 줄어들면 젊은 부부가 해당 지역에서 출산하기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소아과 의사는 있는데 밤에는 아이를 볼 곳이 없다. 세 번째는 소아청소년과입니다. 겉으로 보면 병원이 존재하고 의사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아이들은 성인과 달리 갑자기 열이 오르거나 호흡기 증상이 심해지는 등 야간 휴일에 의료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소아 진료의 수익성과 업무 부담, 의료 환경 등에 대한 부담 때문에 소아청소년과를 선택하는 의사가 줄어드는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일부 의료진이 다른 진료 분야로 이동하면 숫자상 의사 수와 실제 소아 진료 접근성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부모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낮에는 병원이 있는데
밤에 아이가 아프면 어디로 가야 하지? 이것이 바로 소아과 위기의 핵심입니다. 가정어린이집 아이가 없으니 원장도 버틸 수 없다. 네 번째는 가정어린이집입니다. 이 업종은 저출생의 충격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아이 한 명이 줄어드는 것은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단순한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매달 들어오는 보육료 수입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료, 관리비, 식비, 인건비 등 고정비는 그대로입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민간 가정어린이집은 원생 몇 명이 빠져도 타격이 큽니다. 결국 원생 감소가 계속되면 아이를 더 모집하면 해결된다가 아니라 모집할 아이 자체가 없다는 상황이 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경기 불황과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오래된 노포 손님이 있어도 주인이 늙으면 끝난다. 다섯 번째는 오래된 노포입니다. 여기에는 상당히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손님이 있습니다. 단골도 있습니다. 적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을 닫습니다. 왜일까요? 주인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40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국밥집을 운영해 온 70대 사장님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아침 5시에 나와 육수를 끓이고 장을 보고 하루 종일 서서 손님을 맞습니다. 가게는 적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날 사장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힘들어서 못하겠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했더니 자녀가 거부합니다.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직장을 두고 하루 종일 가게에 매달려야 하는 일을 선택하려 하지 않습니다. 외부 매수자를 찾으려고 해도 가게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30년, 40년 동안 쌓아온 단골과 레시피, 상호, 지역의 역사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폐업이 아닙니다. 지역의 생활 문화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유소 문을 닫는 것도 돈이다. 여섯 번째는 주유소입니다. 주유소는 장사가 안 되면 그냥 문을 닫고 간판을 내리면 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유소에는 지하 저장 탱크와 배관 등 여러 시설이 있습니다. 폐업 과정에서 시설 철거와 환경 관련 조치가 필요할 수 있고 토양 오염 문제가 확인되면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자는 장사를 계속하는 것도 힘들고 폐업하는 것도 무섭다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폐업 비용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창업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폐업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절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져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것만큼 안전하게 끝내는 방법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동네 목욕탕 손님보다 먼저 사라지는 것이 있다. 일곱 번째는 동네 목욕탕입니다. 과거 목욕탕은 동네 사랑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목욕탕에 가고 어르신들은 목욕을 하면서 동네 소식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정마다 욕실이 있고 샤워 시설도 좋아졌습니다. 대형 찜질방과 사우나가 등장했고 인구 고령화와 지역 인구 감소까지 겹쳤습니다. 그런데 목욕탕 건물은 일반 상가처럼 쉽게 철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보일러, 배관, 굴뚝, 욕탕 시설 등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업을 중단해도 건물주가 쉽게 원상복구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폐업한 목욕탕이 동네 한복판에 장기간 흉물처럼 남아있는 상황까지 나타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출이 떨어져도 쉽게 도망갈 수 없다. 여덟 번째는 프랜차이즈입니다. 프랜차이즈는 창업할 때는 굉장히 편리해 보입니다. 브랜드가 있고 인테리어 매뉴얼이 있고 메뉴도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폐업할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중도해지 비용이나 원상복구 부담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임대차 계약 문제까지 얽히면 사업자는 빠져나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창업 당시 수천만 원을 투자해 인테리어를 했는데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그 돈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도 문제입니다. 권리금도 문제입니다. 철거비도 문제입니다. 남은 재고도 문제입니다. 결국
매출은 떨어졌는데 나가는데 돈이 더 든다. 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방 신축 상가 건물이 새 것인데 사람은 없다. 아홉 번째는 지방의 신축 상가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있습니다. 새 건물입니다. 깨끗합니다. 주차장도 좋습니다. 그런데 1층 상가가 텅 비어 있습니다. 2층도 비어 있습니다. 3층도 비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가가 들어선 지역에 사람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상가가 장기간 공실이어도 임대인이 임대료를 급격히 낮추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 상가의 임대료 수준이나 건물 가치, 금융기관의 평가 등을 의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비싸서 못 들어가는 세입자와 싸게 내놓을 수 없는 건물주 사이에 긴 공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영업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가 임대인, 금융기관, 지역 부동산 시장까지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헬스장 필라테스 회원이 많아 보이는데 왜 무너질까? 10번째는 헬스장과 필라테스 같은 체육시설입니다. 이 업종의 특징은 선결제입니다. 회원이 6개월, 1년치 이용료를 먼저 냅니다. 사업자는 그 돈을 가지고 시설을 운영합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규 회원 모집이 급격하게 줄어들면 문제가 생깁니다. 사업자는 새로운 회원에게 받은 돈으로 시설 운영비와 기존 서비스 제공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데 신규 가입자가 줄어들면 현금 흐름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임대료와 인건비까지 감당하지 못하면 갑작스러운 폐업 위험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도 무조건 장기권이 싸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의 재무 상태와 계약 조건, 환불 규정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 카페 커피가 문제가 아니라 자본의 크기가 문제다. 11번째는 개인 카페입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커피를 많이 마시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카페가 이렇게 많은데도 개인 카페는 왜 힘들까요? 바로 경쟁의 구조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개인 카페는 원두를 사고 임대료를 내고 직원을 고용하고 전기료와 관리비를 부담합니다. 반면 대형 프랜차이즈는 수백, 수천 개 매장을 통해 원재료를 대량으로 구매하고 물류와 마케팅 비용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선택지가 많습니다. 굳이 비싼 개인 카페를 갈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카페가 살아남으려면 단순히 커피를 잘 만드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공간, 서비스, 커뮤니티, 디저트, 지역 콘텐츠 등 가격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대형마트 입점 자영업자 내가 잘못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 12번째입니다. 대형마트 안에서 음식점이나 미용실, 수선점, 서비스 매장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이들의 가장 큰 위험은 자신의 매출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가게가 장사가 잘 돼도 모체가 되는 대형마트의 경영이 어려워지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포가 축소되거나 폐점하면 주변에 있던 입점업체도 함께 타격을 받습니다. 즉, 내 사업의 운명이 다른 회사의 경영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 자영업의 새로운 위험입니다. 과거에는 내 가게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권 자체가 하나의 생태계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는 어떻게 했을까? 여기서 일본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경험했습니다. 목욕탕이 줄어들고 오래된 다방인 키사텐이 사라지고 지방의 주유소가 폐업하고 예식장이나 지역 상점이 사라지는 현상을 먼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자식에게 무조건 물려줘야 한다는 방식에서 벗어나는 시도입니다. 자녀가 사업을 원하지 않는다면 제3자에게 사업을 넘기거나 직원이 사업을 이어받는 방식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게의 핵심 자산은 건물만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고객 데이터와 단골 관계, 브랜드, 기술, 레시피, 운영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자산으로 보고 사업을 승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이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의 진짜 문제는 창업보다 퇴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자영업에 뛰어들까요? 답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진입 장벽이 낮은 업종이 많기 때문입니다. 카페를 차리고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고 음식점을 시작하고 미용실이나 운동센터를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5년 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느냐? 입니다. 창업은 쉽지만 생존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폐업도 어렵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살아남는 자영업의 조건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업종이 상대적으로 유리할까요? 첫 번째는 재방문율이 높은 업종입니다. 한 번 방문하고 끝나는 업종보다 고객이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업종이 유리합니다. 미용실, 학원, 정기관리 서비스처럼 고객과 관계를 지속하는 사업은 고객이 쌓일수록 경쟁력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가격만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업종입니다. 커피 한 잔처럼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시장에서는 대형 자본과 경쟁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개인의 기술과 경험, 서비스, 전문성이 중요한 업종은 상대적으로 차별화하기 쉽습니다. 세 번째는 고정비가 낮은 사업입니다. 매출이 떨어져도 임대료와 인건비가 그대로 나가는 구조라면 작은 매출 감소도 치명적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무조건 큰 매장을 차리는 방식보다 작게 시작하고 고정비를 통제하는 방식이 중요해집니다. 네 번째는 선결제 의존도가 낮은 사업입니다. 고객에게 미리 받은 돈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구조는 신규 고객이 급격히 줄어들었을 때 현금 흐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업을 팔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의외로 중요합니다. 좋은 가게라면 주인이 늙었다고 사업 자체가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인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원이 승계할 수도 있어야 하고 제3자가 매입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즉, 내가 그만두면 끝나는 가게가 아니라 내가 없어도 계속 운영될 수 있는 가게를 만들어야 합니다. 2026년 자영업 위기의 가장 무서운 점. 여러분, 지금까지 12개 업종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업종들의 공통점을 한번 보십시오. 예식장은 결혼하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산부인과는 출산하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소아과는 아이가 줄었습니다. 어린이집은 원생이 줄었습니다. 노포는 후계자가 없습니다. 주유소는 폐업 비용이 큽니다. 목욕탕은 시설 철거가 어렵습니다. 프랜차이즈는 계약과 원상복구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상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헬스장은 선결제 구조가 위험합니다. 개인 카페는 대형 자본과 경쟁해야 합니다. 대형마트 입점업체는 모기업의 영향을 받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자영업의 위기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인구가 바뀌고 소비가 바뀌고 자본의 규모가 바뀌고 사업을 시작하고 끝내는 방식까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앞으로 자영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많이 벌 수 있는가? 만 보지 마십시오. 그보다 먼저 손님이 줄어들었을 때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를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그만둘 때 얼마가 필요한가? 도 반드시 계산해야 합니다. 창업 비용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운영비를 계산하고 손익분기점을 계산하고 최악의 경우를 계산하고 폐업 비용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50대, 60대의 퇴직금을 가지고 마지막 사업에 뛰어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퇴직금 1억 원을 가지고 가게를 차렸는데 2년 만에 문을 닫으면서 남은 돈이 2천만 원이라면 단순히 8천만 원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다시 취업하기도 어렵고 다시 창업하기도 어렵고 노후 자금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자영업은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보다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가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영업 생태계가 건강해지려면 창업 지원금만 늘리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폐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어야 하고 사업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어야 하고 직원이 가게를 승계할 수 있어야 하며 실패한 사람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금융교육 고용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비자 역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동네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은 가게를 이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 끼를 먹거나 물건 하나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게의 생존을 돕고 그 지역의 상권을 유지하고 지역의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소비자에게 무조건 비싼 가격을 지불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가격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시장에서는 결국 가장 큰 자본을 가진 기업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 자영업 시장은 지금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사라지는 것은 단순히 가게의 간판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평생 직업이 사라지고 한 가족의 노후 자금이 사라지고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기술과 단골이 사라지고 동네의 풍경과 생활 문화까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무작정 창업을 장려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창업,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폐업, 그리고 좋은 가게가 다음 사람에게 이어질 수 있는 승계 시스템입니다. 어쩌면 2026년 자영업의 가장 큰 위기는 장사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망해도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 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동네에서는 최근 어떤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어떤 가게가 들어왔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이 직접 겪은 2026년 자영업의 현실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대한민국 경제의 큰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